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친 이 대표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백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머리에 이제 뭐 왕관 같이 생긴 걸 두른 어떤 한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갔죠. 그래서 친절하게 알겠다라고 사인해주려고 하는 순간에 미리 준비한 이 60대 남자가 미리 준비한 칼에 목 부위가 찔려가지고 긴급 수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이 사람은 1957년생이고 67세 김모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뭐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인터넷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해서 범행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18cm 길이의 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목 부위를 기습적으로 찔러서 사실은 이 기씨랑 이재명 대표 이 몸에 피가 많이 흘러가지고 처음엔 정말 다들 너무 깜짝 놀란 상황이었었는데 다행스럽게 물론 이제 경정맥 을 찔려가지고 수술은 이제 금방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도 아직도 이제 회복은 제대로는 안 된 거죠 지금. 그럼요. 네, 중환자실에 있으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어봤는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살인 미수거든요. 와, 이 사람 무슨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사실은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공모자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나는 이재명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쓰고 총선 200석이 적힌 피켓을 든 채 지지자인 것처럼 해서 이 대표에게 접근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오후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헬기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경정맥 한 60% 정도가 손상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어쨌든 2시간 정도 수술을 했고요.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실까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 예. 일단 지금 잘 사실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전달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지금 이 대표 상황은 어떤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관계자들을 취재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뚜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또 민주당 내부의 갈등으로 어떻게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의식은 명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제일 반가운 소식이고. 그러니까 대표가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대표가 걱정하고 그리고 의사가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미 이제 언론에 권칠승 대변인이 브리핑했잖아요. 그랬죠. 60% 손상돼서 혈관 재건 수술. 혈전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혈전은 사실 이게 혈액을 타고 돌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이 하늘이 도운 상황 같고요. 그리고 저는 김현 의원은 밥도 못 드셨습니다. 점심 때. 그래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정말 민주당 대권 후보의 길은 험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DJ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셨어요. 그런 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이건 정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잘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재명 대표를. 그래서 결의가 더 강해졌달까? 이 결의는 저는 이제 늘 마이너를 응원해온 늘 그랬거든요. 그건 뭐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나 이럴 때도 늘 마이너 쪽에 섰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지지할 때 진짜 마이너였거든요. 그리고 DJ에 대해서도 지금은 막 국민의힘도 칭송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빨갱이다, 거짓말쟁이다, 말바꾸기다 엄청 욕했어요. 이번에는 이재명이란 사람은 DJ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더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을 지켜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가엾다. 진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엾다 이런 생각. 더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제가 늘 안타까운 게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정치검찰이 보복 수사해 안에서 흔들어. 아휴, 여기서 흔들어 언론이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직접적 테러까지 당하니까 정말 이 상황 자체가 공포스럽고 우리가 이 공포를 넘어 이재명 대표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결의가 생겼달까? 오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저는. 이재명 당대표 바로 옆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출혈이 너무 그 당시에 심했었고 처음에 사실 이제 의식도 없는 상태였다고 이제 얘기가 좀 전해져 왔었는데 흉기도 갈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를 정말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뭔가 해본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2022년 3월 7일에 신촌에서 당시 송영길 대표였죠.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다가 장도리로 추정되는 그 흉기에 머리를 맞았던 그게 69세 남성 유튜버 표사카 TV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사람으로부터 후두부를 3회 이상 그때 가격당해서 상해를 입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또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와 이건 진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세상이 무섭고 너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정말 다들 다행스럽긴 하지만 이런 일이 왜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권익위 원장님, 전 권익위 원장님. 네, 먼저 이제 저 또 의료인 출신, 치과의사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 그렇죠. 사건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생명에 지장이 없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됐었습니다. 목이니까 위험하죠. 여기가 경동맥, 경정맥이 두 개가 거의 가까이 있어요. 근데 동맥은 이 내로 올라가는 그 제일 큰 혈관이고 정맥은 뇌에서 이제 내려오는 혈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옆에 있는 경동맥이 찔렸다면 정말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제대로 안 됐다면 정말 현장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일촉즉발의 네,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하고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진짜 중대한 범죄인 거죠. 그래서 다행히 생명은 지장이 없고 또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안심은 되지만 그런 정도의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고 민주당의 대표에 대한 이런 테러 행위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동기나 이런 걸 밝혀내고 또 엄벌에 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우리 대표에 대해서 그날 현장에 이제 화면을 보니까 너무 이 경호가 허술하달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이 그동안 또 계속 비슷한 사안이 있어왔고 그런 테러의 위험에 노출될 이런 우려가 있는데 좀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만들고 대응을 해야 되고 적어도 대표 옆에는 그런 그 경호하는 인력과 그리고 또 안전 조치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의료진도 좀 배치가 네.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2006년 5월에도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신촌에서 유세하던 도중에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커터칼로 얼굴을 이렇게 난도질 당하는 사건이 있었었고 오른쪽 얼굴 11cm 남짓 그때 꼬맸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랬었는지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후진적으로 정치를 하는구나.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이후에는 그런 큰일은 없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송영길 전 대표 2년 전에 그렇게 당했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정말 지지자인 척하고 다가오는 그 기만적인 행동에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후진적이다. 정말 분노해야 된다. 이 상황은. 도저히 이렇게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김현채고
최고위원 아니죠. 김혜연 특보님, 그 아까 최고위원 회의 하는데 이제 그가 계셨다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오늘 그 이제 가덕도 공항 그것 때문에 현장 행사가 있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네, 원래 그렇게 일정을 만나기로 예고하고 했었죠. 있었잖아요. 가서 뵙고 이제 점심 식사하는 거. 근데 사고가 난 건 10시 27분이니까 최고위원들이 다 현장에 있었던 거고 행사 끝나고 기자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백불 마치고 이동하는 중에 이제 이제 종이로 된 그걸 쓰고 근데 이분이 지난 12월 13일에도 동일한 머리에 띠를 그 머리에 뭐 종이 왕관 네, 쓰고 종이 왕관. 네. 유튜브처럼 이렇게 접근했던.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모의였을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실행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가장 놀란 건 이제 속보로 나왔는데 피습 나오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후에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장에 다행히도 유튜브 중에 바른 예. TV에서 이제 생으로 계속 잡고 있어서 현장 상황이 이제 알려지게 돼서 뭐 그랬는데 여튼 이제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크고 작은 그런 뭐 피습의 형태를 띠었던 뭐 달걀 던지나 물병 던지나 뭐 이런 일들이 있고 좀 더 가격하게 가는 방법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형태의 일이 벌어졌는데 당이 좀 이제 긴급한 상황을 잘 좀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놀란 가슴을 좀 달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제가 제일 놀란 것은 초기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언론이 네. 보통 이건 뉴스 속보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특히 그렇죠. 방송은. 네. 근데 패널들이 나와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건 토론할 소재가 아니죠. 책임 있는 예를 들어서 KBS면 KBS 부산 총국에서 물려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있고 생중계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서 뉴스를 다루고 거기서 작성된 기사에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이제 물론 뭐 편성에 대한 책임은 각 방송사가 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속보 체제로 돌입해야 된다. 특히 24시간 전문 채널은 그렇게 해주고 지상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 서열 7위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가 현장에서 테러를 당했는데 그냥 정규 방송으로 그냥 나가면 국민들은 어디로부터 알 권리를 보장받을 건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느껴졌고 두 번째는 패널들이 토론할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그 당시 상황은. 그리고 이게 마치 무슨 팬덤에서 비롯된 것이냐 내지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이 사건을 벌린 양 네. 추측하고 그것을 확대 과장해서 보도하는 행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특히 또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보도 하나하나가 방송통신 심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해서 전체 분량들이 좀 검토돼서 네. 고칠 지점은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오전 10시 27분쯤에 부산 가덕도 신고강 부지에서 이재명 대표 한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고요.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요. 피습 신고 후에 이송되기까지 23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피습 현장 바닥에 누워서 휴지와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받으며 구급차를 기다린 상황이었고요. 구급차로 주변 공원으로 옮겨진 후에 헬기로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로 이송이 됐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는 지혈과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경정맥이 손상됐는데 경정맥은 목에 분포하는 정맥으로 얼굴과 머리의 정맥 혈을 심장으로 보내는 그런 혈관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가 손상이 돼서 피를 많이 흘리면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다행스럽게 그래도 경동맥은 안 건드려서 그래도 우리로서는 정말 천우신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병원 관계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상된 부위가 경정맥이라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대표 측 요청으로 부산에서는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주거지가 서울이고 가족의 간호 등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시겠다고 이 대표가 말해서 헬기로 서울 노들섬 헬기장으로 헬기를 타고 12시 50분쯤에 이송이 됐고요. 이후 구급차편으로 3시 20분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고 3시 50분쯤부터 수술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쳐서 수술한 이후에 중환자실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정치라고 하는 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 따로 내가 원하는 정치 방식 따로 뭐 내가 싫어하는 방식들이 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이 우리나라 잘 살게 좋게 해보자는 의지로 모인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 줄 알고 테러하고 행위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살고 왜 이럽니까? 도대체 이 정치가 왜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정치 이게 분노를 조직화하는 게 정치 세력의 중요한 그 뭐랄까 수단이 된 것은 오래된 일이 분노를 조직화? 예, 분노의 조직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분노의 조직화가 사실 사람이란 누구나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분노를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렇죠. 이건 그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에 따른 무슨 이런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이 테러범이 네. 테러범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온갖 추측 보도가 나오고 특히 댓글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 뭐 관련 언급을 하니까 그 청중이 생쇼다,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착하게는 못 살지언정 우리가 금수는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목숨을 내거는 자작극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뭐 손가락을 어떻게 찔렸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게 목의 경정맥이면 아까 전현희 전 치과 의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동맥과 정맥이 거의 이렇게 가까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잘못하면 이건 목숨을 잃는데 누가 자작극을 합니까? 그리고 댓글성 뭐 조롱 글도 달리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조롱 글들을 다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당원이면서 그런 댓글성 조롱성 댓글을 달면 이 부분은 정말 당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저한테 제보가 막 와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정치가 일정하게 분노하면 그 분노가 합리적인 투표 행위로 유권자의 투표로 응징하는 행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특정한 정치 세력이 특정한 사람들을 증오로 내몰고 그리고 그게 특히 우리가 극우라고 할 때, 네. 극좌라고 할 때 그런 이념과 폭력의 결합이 위험한 건 네. 사실은 우리가 좌파 우파 개념하고 극우 극좌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폭력적 행위를 동반할 때 극우다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테러 행위는 저는 극우적 정치 테러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극우적 테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언론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제가 오늘 전현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대목 있잖아요. 부산에서도 수술할 수 있었는데 서울로 가서 수술하길 원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당연히 부산에서 수술을 할 경우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이후의 대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난할 일인가? 그걸 가지고 또 비난을 합니까? 네, 그런 그 댓글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 왜 그러니까는 부산에서 수술 안 받으면은 이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도 안 가더라고요. 일단 오늘 저는 오늘 글은 전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이 평산에 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새해 인사 예. 드리는
시간에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수 여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현장에 있던 이제 전직 장관님들 다들 좀 분열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시고 걱정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에 이제 계시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님도 그렇고 바로 부산대병원으로 달려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대병원에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보고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을 거고요. 근데 서울로 이송하는 결정을 했다면은 그 나름대로 그 이유는 있었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게 추측을 통해서 현장에서 의료진의 판단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가족이나 또 당 대표로서 어쨌든 병상에서라도 이 당무를 또 봐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했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나 당시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의학적인 상황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런 좀 보도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사람은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김모 씨고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계획범죄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고 혹시라도 배후가 있는지 공모한 사람이 있는지 좀 확인하는 와중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묵비권 행사했지만 나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조사 결과 옷 속에 18cm 흉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지난해 인터넷에서 먼저 구입을 미리 했고요. 이 대표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이 대표가 참석한 행사 현장에 계속해서 나타났었던 것으로 지금 아까 세 번째 김 의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렸던 민주당 부산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 인근에도 있었었고, 당시 간담회를 마치고 대표가 나왔는데 접촉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인파에 밀려가지고 실패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붉은색 플래카드를 들고 봉화마을에 왔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난 1일에 이 대표가 방문한 김해 봉화마을에도 나타났는데 붉은색 플래카드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색인데 이 사람이 붉은색 플래카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붉은색 플래카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플래카드를 접었다가 이 대표가 보이면 펼치고 접었다 펼치고 이러면서 자꾸 시선을 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였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이 국회에 그 연설하러 들어갈 때 신발을 던지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랬죠. 그다음 신발 노무현 투척 사건이 대통령도 있었죠. 대통령 임기 중에 그 이제 현수막을 펼치고 이제 뛰어드는 이런 일도 있고 뭐 주변에 네. 사실은 이게 후진적이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고 그 이제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도 전직 총리가 테러를 당해서 이제 비명 그랬죠. 행사한 사례도 네. 있기 때문에 있을 아베. 수 있는 사건이죠. 결국은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얼마나 대응을 잘 했느냐 현장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단합하는 계기 또는 이런 그 증오의 정치가 사라지는 그런 성숙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이제 좀 반면 교사를 삼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발표를 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때도 그렇고 숨기려고 하거나 이것을 축소하려고 하면 늘 뒤에 가서 뭐 국정조사를 하건 특검을 하건 이런 문제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애초에 경찰 발표가 1cm 뭐 예를 들어서 1cm에 뭐 노인 뭐 열상 이렇게 이제 테러 상황실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 사람의 당적이 또 어떻게 되느냐를 여부를 또 묻는다거나 또 언론에서 그걸 또 확대해서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했던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벗어나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런 이제 봉착을 하지 않습니까? 외려 벽에 부딪히는데 저는 이번의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나마 이 정도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고 회복하는 과정이니까 그 시간마다 이 사건이 제대로 경찰에 의해서 조사나 수사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그럼 피의자가 이제 검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 사실이 막 공표가 되고 사실이 아닌 게 부풀려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사회에서 갈등으로 야기가 되는데 경찰에서 1차 발표했던 거, 2차, 3차 발표했던 걸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행안위 의원들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좀 다뤄보고 네. 이렇게 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것을 두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 안 될 것이다. 이제 요 워딩이 조금 귀에 솔직히 저는 조금 좀 거슬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칼로 목을 찌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말했을 땐 죽이려고 했다는 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목을 찌른다는 건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긴 칼을 들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이것을 폭력이다. 아까 뭐 1cm 뭐 열상 이런 얘기 하면서 마치 축소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갔었었는데 대통령이 먼저 그런 거를 조금 상황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시고 조금 그냥 폭력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일단 그냥 폭력이 아니죠. 이건 정치 그러니까요. 테러입니다. 극우적 정치 테러.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걸 극우적 정치 테러라고 생각하는 저는 네. 가장 궁금한 게 일단은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될까? 뭐 이런 거 이전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됐다면 수사해야 될 것들.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범행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들은 다 확인하는 거니까 뭐 얼만큼 다쳤다. 이거는 뭐 속일래야 사실 의료진이 그건 뭐 거짓말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범행 동기가 뭘까? 저 사람은 어떤 이유로 이런 정말 정치 테러를 저질렀지? 1. 네. 이 사람 혼자 했을까? 음. 계획했다는데 계획한 것 같다는 얘기가 언론에 거기까지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누구와 같이 계획했을까? 혼자 했을까? 뭘 믿고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배후 세력이 있나 없나? 이에 대해서 궁금해지죠. 혹시 이게 다른 배경이 있나?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상규명되길 바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꾸로의 상황,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대통령의 워딩이 어땠을까? 네. 생각해 보면 저는 뭐 배후 세력 엄단 막 이렇게 먼저 쳤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누가 누구를 한 대 때렸다 이게 아니다.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폭력이라고 얘기하면 검경 수사는 폭력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규정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빨리 입장 안 내도 되는데 조금 진상 파악을 하고 그렇죠. 내는 게 좋았겠다. 상황의 엄중성을 좀 저는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김수경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서면 브리핑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급했다는 건 동의하고 보고를 제대로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세월호 보고를 때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이게 이제 올해가 10주기가 되는 건데요. 최초 보도가 몇 시에 이루어졌는지 모든 뭐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라도 구하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7시간 지나서 나타나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죽었냐 이런 얘기를 첫 일성으로 나가는 게 우리 사회한테 엄청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상을 파악하고
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경찰청장이 지시를 했으면 경찰청장은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부산대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저기 서울대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이걸 했다 그러면 그 담당하는 수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석에게 지시를 하고 그 수석은 거기에 맞는 지시 라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경찰청장이 지시했다. 전화로요? 그럼 뭘 얼마나 다쳤는데 그럼 경찰청장은 파악하고 있나요? 그럼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느냐고 또 경찰청장은 또 일선 경찰에다가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열상 1c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저는 대통령실에 가벼운 깃털보다 가벼운 이런 것 카메라 언론을 의식한 이런 행위 이런 네. 것들은 좀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도 피습당대 뉴스를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현장에 부산 시당이 있을 거고 부산에 국회의원이 있을 거고 네. 이러면은 정부라는 이 소위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라면 저라면 일정을 취소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관계자거나 뭐라고 하면 취소하고 이 제1야당의 대표가 테러를 당했고 수수를 받고 이런 엄중한 국면이라면 자기가 뉴스를 보고 상황을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가서 뭐 건배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그 공개된 행사에서 그렇게 당연히 자극적인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200명으로 그 경호 인력을 늘리고 우리가 네. 41명에 이런 뉴스가 나오게끔 한다는 것 자체가 이 테러에 대한 기본 인식 그다음에 그 대하는 그런 해결을 하는 방법의 이 접근법이 대단히 아마추어적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오늘 너무 오전 11시께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국민의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가 있었었는데 여기에 한 위원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방금 전 이재명 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했다는 뉴스를 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여성 참가자가 야당의 대표가 백준 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에 발생했던 이 말은 맞받아쳐가지고 쇼입니다. 이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고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배사가 또 난무하고 건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국가의 안녕 질서가 위험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그냥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예. 이게 완전히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정치적 테러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이걸 뭐 단순한 폭력에 준하는 그런 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인식이고 그걸 축소하려는 그런 뭐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면도칼로 얼굴에 이렇게 열상을 당했을 때 그때도 이제 살인 미수 행위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그 당시에 범인이 징역 10년형이 구형이 되고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주한 미국 리퍼트 대사 네, 그렇죠. 그분도 이제 그런 테러를 당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범행 동기와 뭐 이런 걸 감안을 할 때에 그 범인에게는 징역 12년 살인 미수죄로 처벌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그런 사항이 있고 이 사안은 그 앞에 두 건의 그 사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미리 그 뭐 범행을 준비를 하고 사실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자백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이 아니라 살인을 목적으로 한 그 테러 행위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치안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 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그 책임자였던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 현직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너무나 이거는 좀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상대당의 제1야당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가장 존중하고 함께해야 되는 그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이 너무나
기본적인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화가 나고 네. 속상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한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건배하자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중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모든 의원들이 다 대표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좀 자중하고 자제하면서 본인들 이제 할 일을 하는 게 맞고 걱정하는 마음들을 좀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오후 5시 36분, 오늘 오후 5시 36분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봉화마을 평산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봉화에서 열린 신년 참배식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님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셨던 대통령님의 뜻이 선거구제 개편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산의 평산마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뵙고 신년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향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는 대통령 네 분을 뵈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주셨고 함께 만찬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새해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글이 지금 올라왔어요. 자, 이거는 되게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솔직히 저는. 제가 네,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네. 소위 그 주로 당 대표 비난하는 분들 페이북을 쭉 찾아봤어요. 아, 네. 근데 그 별로 이 참담한 상황,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언급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 그래도 보시면 네, 다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봤어요. 근데 그래도 또 전해철 의원은 X 트위터 옛날 트위터 X에 방금 전에 이런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해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랬는데 사실 이게 아까 5시 36분에 올린 글하고 또 되게 상황이 엄중한 걸 이제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5시 4시간 36분에? 전에 올라왔고 이제 네. 36분 전에 하나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어떤 한 사건이 터지면 당은 상황실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이게 선거 시기든 아니면 그 뭐 평상시든 간에 평상시는 평상시대로 사건의 비중에 따라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이 테러 사건에 대해서 발생하자마자 당은 뭐 진상조사단 내지는 뭐 위원회 형태를 띄어서 비상시국이라고 봐야죠. 그것을 사실. 맡을 예를 비상시국이다라고 네. 선언을 했는데 원내대표가 그리고 내일 의총을 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일 10시 반에. 그렇죠. 그럼 내일 10시 반까지 의원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행동 의원들이 정말 그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고 당의 대표이지만 어쨌든 제일 당의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일사불란한 게 필요한 거죠. 예를 선거운동 시기라면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가 솔선수범해야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민하지는 않다 우리 당이. 그래서 외려 지지자나 당원들이 더 걱정하고 수소문해서 뭐라도 발견이 되면 공유하고 제가 오늘도 우리 당의 이제 혁신회의라고 그 되게 이제 더민주 물론 혁신회의. 도전자들이 많이 있는 당을 혁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데서 성명서가 한 두 개 오늘 직전에도 나왔어요. 하나 나오고 예. 나와서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중단하겠다. 의총 때까지는 같이 이제 공동행동을 하겠다 이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명서에는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제보해 달라. 그럼 우리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구체적인 지침까지도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이 돼 있는데 당의 공식 지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물론 뭐 전부는 아니죠. 물론 현장이 너무 심각했고 그래서 긴급 최고위원회도 열고 또 2차 최고위원회도 열지만 의원들은
저는 24시간 비상대기를 해야 된다. 지금 얻은 곳에서 다 모여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오전 11시 좀 넘었을 때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비상의원총회 안내드립니다. 이제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의 상태와 당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지도부와 신속하게 협의하겠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고요. 내일 수요일 1월 3일 수요일 10시 30분 본관 246호에서 의원총회 열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있었는데 하루 뒤에 24시간 후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10시라도 네. 회의를 소집하면 의원들이 모인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상임위별로 해야 될 일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서 네. 2차 비상의총을 내일 10시 반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적게 모이면 원내대표실에서 모이고 많이 모이면 203호에서 모이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말에 동의하고 네.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몇 시였나? 11시에 끝나고 방송 끝나고 갔을 때 한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이미 원내대표는 간사단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김현 의원이 말씀하신 아까 행안위 빨리 열어야 되고 뭐 어디 열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좀 플러스 과방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송보도 뭐 그리고 사실 그 잘못된 방송보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해서 과방위까지 해서 빨리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 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원내대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은 좀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긴급하게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밤에 긴급 최고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당무를 차질 없이 우리가 하겠다. 이재명 대표 상태가 어떻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냈고 그리고 밤늦게 다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 했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럼 10시에 의원님들을 소집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내일 오전 10시 반에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건데 저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반응을 하나 들었는데 네. 제가 내일 아침 10시 반은 너무 늦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듣고 있다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 오히려 그건 대표가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 말도 생각하지 뭐 않은 게 아니고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60% 혈관 손상이 된 거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고 그리고 이 혈전이 물론 이제 수술을 할 때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파린이라는 이제 혈전 그렇죠. 용해제를 헤파린 넣죠. 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혈전이 어디에 우리 장기가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후유증이 매우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정도 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심각한데 그냥 하루 있다가 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좀 대처가 좀 너무 안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유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이브라더스님 또 이재명 대표 계획살인 배우가 누구인지 꼭 밝혀야 됩니다. 앵글비트님, 이분도 지금 회원 가입해 주시면서 또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참 그래요. 저는 경찰이 네. 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 분이 신분이 지금 신변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 씨, 좀 피해 의자 김 씨. 저 주변에 제2, 제3의 어떤 형태로도 뭐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잘 감안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는 게 네. 사건이 하나가 벌어져서 그 이후에도 사건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뭐 예를 들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혼자 있게 두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건에 연루된 분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필시 어떤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언론에 부동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동산 인근에 뭐 CCTV도 있을 거고 그 제2, 제3의 어떤 형태로든 뭔가 벌어지지 않게끔 경찰이 각별하게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폭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군부 독재 치하에서 겪은 폭력은 직접적인 국가 폭력이거든요. 그건 몸에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그런 국가 폭력. 네. 근데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도대체 민주화돼서 좋은 게 뭐야?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현직 기자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내가 갑자기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거란 공포는 없어졌잖아. 생각해보니 그건 맞더라고요. 직접적인 고문은 없어진 거예요. 네. 신체적 위해.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기자들이나 이렇게 기사를 쓰는 방향을 보면 이게 늘 본질과 핀트가 빗나가요. 아까 김의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게 어느 당 당원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뭐 이게 어떻고 민주당 당원이라면 어때야지 기자가 이미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본질과 빗나간 거죠. 이 네. 테러 행위에 대한. 그리고 기자들이 늘 본질을 빗나가요.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쫓겨난 대표예요. 대선 지선 다 이기고. 그렇죠.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누가 이낙연 전 대표를 당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다른 건데 똑같이 취급하면서 보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민주당은 흔들고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뭐 이런 게 언론의 기준인가?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 기득권 언론이라 그럴까? 역시 기자들도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저강도 공포에 시달리는 게 아닐까? 저강도 공포. 예, 저강도 공포. 그리고 사실 공포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 폭력의 성격이 달라져도. 네. 그래서 이번 극우적 직접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보면서 네.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가 그냥 마지막까지 왔구나 이제.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자행됐는데 언론이 보도를 이렇게 하다니 진짜 큰일 났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테러를 당했을 때 언론이 정말 그 본질을 파헤쳐서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대통령이 이걸 단순 폭력으로 몰면 그걸 비판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어떤 존재입니까? 국가를 규정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검찰총장하고는 달라요. 네. 네, 그런데 언론이 대통령이 폭력이라고 얘기해도 비난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좀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뭉치면 강하다님, 이재명 대표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은 더욱더 똘똘 뭉칩시다. 우리가 민주당 살려냅시다.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갑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민상훈님, 민주주의 평화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가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싸웁시다.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길로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지금 하셨고요. 또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김춘자님, 천불이 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 의견이 김건희 특검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도 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청룡 파라물결님,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게 민주공화국이냐? 강강술래님, 너무 눈물이 납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배우가 누군지 이제 철저하게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일이 용인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이 정치 현실, 이걸 그냥 정치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얼마나 심각한 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많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이제 힘을 내서 이 상황을 타개하는 거를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저는 좀 이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필요하고 저는 김민석 의원이 오늘 페북에 올린 글이 되게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네, 뭐라고 올리셨어요? 조심하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화나 드라마나 뭐든 보면 정의로운 세력들이 그중에 아주 피가 끓는 어떤 사람의 예를 들면 과격한 행동이나 언어로 집단이 매도되는 영화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속에서 찬불이 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나마 수술이 잘 되었다니 뭐 안심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막 진짜 경과가 좋을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계속해서 지금 패널들이 무리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당해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우리가 가슴은 막 미칠 듯이 뜨겁지만 겉으로는 냉정하게 진짜 표리부동하게 이번에 잘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아까 혁신회의에서 이제 성명을 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첫 번째로 피습 사건의 본질을 축소 또는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허위 보도를 취합해서 혁신회의 사무처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법적 검토를 사법 조치하겠습니다. 이제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 팬덤 문화로 인한 부작용 또는 당내 갈등으로 빚어진 현상 등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시는 패널들은 적극적으로 사건의 본질에 대해 설파해 주시고 지역 활동가들은 지역 언론에 즉시 항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사무처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일정 정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는 네.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무서운 게 사실 조금 무서워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원도 평창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LPG 충전소 가스가 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경 300m 안이 말 그대로 쑥박지됐다. 충전소 보관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벌크로리 차량으로 옮기는 중에 가스가 샌 것으로 지금 보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요? 네, 이게 붉은 불기둥이 치솟았다는 건데 어제 저녁 9시쯤에 강원도 평창 용평면 장평리 한 LPG 충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했고 300m 안에 그러니까 반경 300m 안에 건물 14동 차량 14대가 부서지고 불에 탔습니다. 폭발 지점과 약 100m 떨어진 곳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이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부서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대요. 5명이 다쳤고 이재민 20명이 발생을 했다는 건데요. 위중한 상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LPG 충전소가 폭발을 했다는 거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밤에. 근데 지금 어제 1월 1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또 이 대표 이렇게 또 피습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조가 사실 나는 좀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조심해야 된다 말했는데 정말 조심을 내가 하고 싶은데 조심한다고 되려나 이게 너무 이 모든 전조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나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면서 너무 이상해요. 솔직히.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1년 동안 당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꼈다 이런 네. 이제 표현을 많이 썼는데 매일매일이 쭈삣쭈삣하고 정말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순간이 그렇죠. 많았는데 그게 이 공권력에 의한 뭐 이런 이제 절차적인 그런 것도 물론 두려웠지만 사실은 두려웠던 이런 부분이 항상 저를 지배했던 공포가 밖에 나가거나 이렇게 걸어가거나 이럴 때에 누군가 저에게 테러를 할 것 같은 그래서 그렇지. 뒤에서 뒤통수를 뭐 때리거나 뭐 뭔가 그런 이제 뭔가 이런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극우적인 그런 분들이겠죠. 제 면전에서 욕설을 퍼붓거나 저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동네에 가다가 누구를 부딪히면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대고 이제 욕하고 뭐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이 정치적인 테러 행위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걸어가면 뒤를 쳐다보고 누군가가 뭔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정치적 테러 사건, 그것도 살인 미수 이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네. 대통령이나 그 여당의 비대위 위원장,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테러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네. 이걸 하나의 해프닝이나 이런 어떤 한 명의 그런 뭐 우발적인 범행 이런 거로 치부해서는 해서는 안 안 된다. 된다.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제2의 제3의 유사한 그런 행위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네, 재발 그런 방지 대책. 조치가 정말 필요하다.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제 개인이 저는 늘 전철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차를 타고 왔어요. 후배들이 이제 혼자 못 보내겠다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개인의 행동을 다 제약합니다. 사실 무섭죠. 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저희 동네에 경호를 해본 분이 있다고 저를 경호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험한 분들이 있다 어디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는 대책 중심으로 말했지만 얘기하자면 제가 거리에서 뭔가 선거 운동을 할 때 막 네. 극악한 말을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성도 있고 남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은 뭐 둘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키 크고 등치 큰 남자가 쌍욕을 하고 가면 무섭죠. 소름 끼치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게 그냥 말의 소름이었다면 이런 일이 터지고 하면 아마도 모든 정치인들, 민주당 쪽 정치인들은 비슷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상황이라는 거고 여러분은 마음껏 화내셔도 돼요. 저희 같은 사람이 조심하자는 뜻이에요. 김민석 의원은. 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사실 그 가스 폭발 엄청 큰일인데 그러니까 안 나와 지금. 예, 보도가 안 되고 나와요, 있다는 보도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네. 보도가 안 되면 이 일이 다시 재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안전 문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와 정부의 기본적인 임무다. 이 얘기 네. 너무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마이동풍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짜 저희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보호하고 예. 똘똘 뭉쳐서 유권자의 한 표의 무서움을 예, 보여줍시다. 정말 보여줍시다. 그리고 4월에 성공한 봄을 만듭시다. 네. 저는 그게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마음도 단단해지고 제가 네. 그리고 저같이 권력 의지가 약한 사람도 어떻게든 내가 해봐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됐달까? 오늘 좀 그런 오히려 날이었습니다. 김현 의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백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일 조중동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나올지 좀 대처하는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무슨 팬덤 내지는 지지자의 소행으로 해서 내부 갈등을 부추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아마 조중동은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역풍이 불 거라고 판단한 한 것 같아요. 것 같아서 오후부터는 그거는 좀 수그러질 것 자제했어요. 같고 네. 어쨌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때문에도 저는 오늘 뭐 비상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입장이 나오고 그 입장이 반영된 보도가 될 수 있게끔 당이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모이고 하는 게 네. 필요한데 뭐 그 이안 삼안으로 뭐 B안 C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B안 C안에서 우리 당의 대응 방안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서 저희가 집권을 뺏긴 게 1년 6개월이잖아요.
그 이전에 5년 동안 저희가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는 것은 한편으로 인정하지만 이런 테러에 대한 대비, 대응, 사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집권을 3번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네. 또 대표가 의식이 있다고 하니까 대표의 그런 뭐 메시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를 잘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중동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도 글을 썼습니다. 오전 11시 22분에 썼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부디 이 대표님의 부상이 크지 않기를 이 대표께서 어서 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썼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글, 이게 이제 트위터 X에 지금 게시가 된 글인데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또 일각에서는 이 지금 피습을 당해서 수술하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공격하겠냐. 이제 안민석 의원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이 조금 잦아들고 좀 통합의 길로 같이 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또 의지도 좀 얘기를 좀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최민희 의원님? 그 우선은 반응을 보면 이낙연 대표가 뭐 곧 창당 선언은 할 것 같은. 네. 그건 이제 연기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4인방. 원칙과 상식의 4인방들도 원상 4인방은 네. 뭐 1월 3일 날 탈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 일단 좀 아니죠. 연기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를 무자비하게 흔들던 그런 행태는 조금- 당분간은 중단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끊임없이 1년 6개월 동안 정말 지긋지긋하게 계속된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도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인신 구속적 협박 같은 것도 네. 이젠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건 유지는 되겠죠. 흑수저님께서 민주당은 가짜뉴스 명예훼손, 음모론, 자작극 등 대응 반응을 분명히 해가지고 이것들을 이 대응 반 자체를 운영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상시 대응하고 진실이 호도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네네. 네. 저희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시군요. 그리고 제가 K모 라디오에서 5시 뉴스에서 이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볼 때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1인 미디어가 돼서 그 보이는 족족이 다 제보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네. 제보를 받는다고 하니까 지구당에 제보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경우는 국회의원 사무실로 제보를 해주시고 만약에 국회의원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뭐 예비 후보도 요즘에 다 이제 그 번호들이 그 노출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해도 되고 또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고 저희가 상시 모니터를 한다고 하고 당에서 이제 취합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네. 법적인 그 심판이 받도록 그렇게 또 대응을 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네, 극우적 성향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마적 상황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를 정말 죽일 듯이 극단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은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한 테러라고 저는 이걸 생각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정말 제대로 된 응징을 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그냥 대강 넘어가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치부하면요. 본인들이 받습니다. 본인들이. 제발 정신 차리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저희 끝날 때 좀 다 돼서 사실은 오늘 세 분의 후원 계좌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전현희 의원님 출판기념회 하신다는 소식도 좀 전해드리고 이러고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의 얘기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얘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 힘은 이제 힘내시라고 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대표님 지금 수술 잘 끝나셨다고 하니까 우리 세 분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본인 각자의 또 얘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도 있으시면 해주시고 우리 또 출판기념회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출판 기념회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저는 이번 사건이 민주당 당대표의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이 살인 목적의 중대 범죄 행위, 정치적 테러 행위고 이거는 또 민주주의 법치주의 위기지만 지금 민주당의 또 위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민주당의 위기에서는 내부에서는 정말 분열하지 않고 똘똘 뭉쳐서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외부적으로 분열하려는 이런 근데 좀 더 이번 계기로 좀 뭉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외부적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테러에 대해서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마약과의 전쟁 또 그 과거에는 무슨 이제 또 노태우 정부에는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네, 맨날 전쟁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이 정치적인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 건절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일 때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나 집권 여당인 그 국민의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 테러 행위를 건절시키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정치적 테러 행위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여당에 그렇게 요구하는 네. 그런 대응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현희 의원님. 아니요, 예. 저는 못했습니다. 이게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고 외신에서 정확하게 외신 보도 하나를 제가 보고 제목이 오포지션 파티 그러니까 야당 대표에 대한 이게 테러다 이거예요. 예, 그 제목이 딱 그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보는 헤드라인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언론만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피습이다, 뭐 이렇게 쓰고 뭐 폭력행위다 쓰고 민주당이 이게 테러다 하면 그거만 써주고. 네. 그래서 좀 아까 전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이 테러가 민주주의와 사실은 정치 전체에 대해서 네. 국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건 중대 범죄이며 반국가 행위다.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었어야 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규정하고 네. 그러면 그에 맞게 이제 각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미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도 이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야무지게 대응해야 네. 되는 거죠. 네. 저희들의 바람은 사실 아까 국회에 갔을 때 김현 의원님만 혼자 와 있고 저는 막 많이 와 있을 줄 알았어요. 막 당대표실 주변에 웅성웅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은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는 정말 조직적으로 홍익표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주도하에 네. 이 사태를 극우적 정치에 대한 도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반국가적 범죄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민주당이 그러면 언론이 그 워딩을 안 받았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규정하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네, CNN에서도 대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한국 정치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이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폭력 사건까지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더 이상 이런 창피스러운 이슈로 외신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인사 정리해 주세요. 아니 뭐 저 예. 충분히 다 얘기했고요. 어쨌든 사건이 벌어지고 그 후에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다른 참사를 막는 건데 그동안 좀 소홀함이 없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차치하고 우리 내부에 소홀함이 없는지 또 소홀해서 이 문제를 놓쳐서 또 화근을 만들지 않는지 밤새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주는 그런 민주당이 되길 바라고 또 민주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 집단 지성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기 거기에 김혜경 여사가 병원에 오셨네 이런 오셨다고. 질문 예, 오셨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 예. 같이 다들 아들들과 같이 네.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들 걱정하시는 의견들로 이제 그런 얘기 하셨고, 그 다음에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처를 제대로 잘해서, 이런 식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이런 행위는 도저히 발붙이고 살 수가 없는 정치 지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또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또 새날 회원님들 많이 제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새날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소식이나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 회원이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보다 깊이 있는 그런 분석들도 해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회원 가입도 좀 해주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